많이 올라가는 거니까 규제를 하는 부분이고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 과연 이런 사실 엄청난 유동성 때문에 지금 뭐 후유증은 없을지. 네, 경제 지표들이 안정화되다 못해 하락하는 또 그런 시기들을 그렇죠. 맞게 되잖아요. 맞습니다. 주식도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팔라고 하니까 맞아요. 매도를 해야 되는 시기다 이렇게 봐도 맞습니다. 되겠네요. 네, 그렇죠. 사실 엄청난 유동성 때문에 지금 뭐 주식이나 부동산 쪽으로 엄청난 지금 버블이 생겨나고 있는데 네. 후유증은 없을지 네, 이런 네. 부분들을 조금 한번 짚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닷컴 버블 당시에 이제 코스닥 주가 차트예요. 통화량을 사실 한국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지금 퍼부었잖아요. 네. 그래서 한 1년 정도 사이에 700에서 2,900 정도까지 한 4배가 네. 지금 오른 거죠. 미국도 지금 나스닥 주가가 몇 네. 달 사이에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고 네. 이게 당분간 뭐 길게 가면 앞으로도 한 1년 정도 가까이는 또 갈 갔다가 수도 있다라는 네, 네. 걸 의미하는 건데 네. 올라가는 이 처음보다도 오히려 더 훨씬 더 많이 내려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후에는 엄청난 폭락이 생겼고 바닥에서 굉장히 횡보를 또 많이 했었죠. 그래서 네. 분명히 후유증이 또 생길 수 있다. 여기에는 뭐 미국 주식시장, 네. 한국 주식시장 다 똑같을 것 같고요. 네, 네. 저희가 또 팩트 체크하는 또 채널이니까 네. 버핏 지수라고 해서 네, 네. 워렌 버핏이 현재의 주식시장을 판단하는 미국의 GDP 대비해서 주식시장의 시가총액이 어떻게 되는지 네. 얘가 높으면 즉 주식시장의 시가총액이 GDP보다 더 많이 크면 클수록 네. 주식시장에 버블이 껴있다라고 보는 거고 그렇죠. 낮으면 낮을수록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보는 네, 거죠. 네, 네. 보시는 것처럼 닷컴 버블이 불었던 2000년이 130 몇 프로 됐거든요. 네, 네. 닷컴 버블 때보다 훨씬 더 심각하다. 심각한 과대평가의 상황이다. 이 미국에 미친 유동성 증가의 후유증은 없을 거냐 이거죠. 없을 수가 없죠. 없는 돈을 사실은 찍어가지고 시중에 공급을 해서 네. 경기를 부양시키기 위해서 한 거기 때문에 네, 버블이 그렇죠. 낄 수밖에 없어서 맞아요. 근데 이게 경기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과열이 되다 보면은 네. 그 정부에서는 또 경기를 약간 진정시키기 위해서 어떤 유동성을 또 흡수를 해줘야 되니까 맞습니다. 네. 여러 가지 또 경제 지표들이 또 안정화되다 못해 오히려 하락하는 또 그런 시기들을 그렇죠. 맞게 되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후유증은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근데 네. 이제 관전 포인트는 네. 후유증이 시작이 된다면 언제부터 시작이 될 건지 그렇죠. 이게 사실은 또 그렇죠. 네, 네네. 문제잖아요. 과거에 이제 나스닥 버블이 불 때도 보니까 1년에 2, 3개월 정도 올랐었거든요. 네. 엄청난 급등을 했는데 네네. 떨어졌다가 네, 닷컴 버블이 엄청나게 지금 꺼졌잖아요. 네, 맞아요. 네. 근데 지금도 말할 수 없을 있으니까. 정도로 엄청나게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이게 지금 4개월 됐거든요. 네. 그렇다면 1년이면 내년 초예요. 내년 초나 내년 중순 정도. 그렇다면 과거의 사례를 봤을 때 이 버블이 내년 초반이나 내년 중순까지는 갈 수 있지만 네. 그 이후서부터는 상당히 위험해질 수 있다. 버블이 커지는 만큼 또 골이 깊을 수 네, 있다. 골이 굉장히 깊을 네. 수 있잖아요. 네, 네. 그래서 어쩌면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네. 나중에 내년 초나 내년 중순서부터는 최악의 주식 폭락을 혹시라도 눈앞에 두고 있는 건 아닐까. 저는 이런 또 화두를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다시 이제 저희의 주제로 돌아와서 한국의 부동산 시장의 큰 흐름은 어떻게 될 거냐. 그 중에서도 서울이 지금 서울. 어떻게 될 거냐. 서울의 아파트 시장이 중장기적으로는 저는 빠르면 22년이나 23년서부터 저는 대세 하락을 할 거라고 저는 데이터로 보고 있는데 네. 단기적으로는 네. 주식 시장을 좀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언제서부터 하락이 될 거냐. 네. 이 하락과 더불어서 주요 부동산 시장이 고점을 찍고 하락할 가능성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근데 저도 한 가지 좀 궁금증이 생기는데 네. 보통은 과거에는 어떤 경제랑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할 때 주식과 부동산은 반대로 간다고 항상 이렇게 우리가 배워왔었잖아요. 기본적인 이론상으로. 네. 근데 주식시장과 부동산 시장이 하락 전조증상이 오게 되면은 네. 같이 내려갈 수 있다 이렇게 네. 보시는 건데 네. 어떠한 근거로 그런 아,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건지 그게 궁금해서. 이제 대체적으로는 네. 예를 들어서 한 10년 사이클이 있다고 놓고 보면 네. 이 10년 사이클 중에서 대다수는 주식시장과 부동산 시장은 따로 놀아요. 주식시장은 경기 변동에 따라 변동성이 너무 심하지만 네, 네. 부동산 같은 경우는 통화량이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네. 꾸준하게 우상향을 하거든요. 네, 맞아요. 한 10년이나 10 몇 년 만에 한 번씩 오는 어떤 이런 대폭락 시기는 다릅니다. 예를 들면 IMF나 금융위기 같은 이런 타이밍에는 주식시장에서부터 먼저 징조가 오는 거예요. IMF 때도 주가가 먼저 떨어지고 부동산이 떨어지기 네, 시작했거든요. 네, 네. 금융위기 때도 마찬가지고요. 요번에도 주식시장을 좀 면밀히 좀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저희 이제 리치고 팀에서 이 통화량 대비한 주택버블 인덱스라는 걸 만들었어요. 아, 네. 네, 이게 뭐냐면 통화량과 M1 통화량과 주택의 시가총액을 비교한 겁니다. 자, 얘가 이제 높으면 통화량보다 주택의 시가총액이 높은 거예요. 보니까 IMF 터지기 전이 어땠어요? 굉장히 높았죠. 네. 그래서
90이 넘어가네요. 예, 네. 이때가 통화량 대비해서 굉장히 이제 주택의 시가총액이 컸었고 그만큼 풀린 통화량 대비해서 주택 시장이 너무 많이 올랐다라는 거죠. 네네. 네. 반면에 이제 바닥이 2002년이었습니다. 2002년도. 그래서 이때 사실 샀으면 너무 좋았겠죠. 그렇죠. 그리고 또 다시 이제 고점이 2008년 초반이었어요. 네, 맞아요. 네. 네. 그래서 이때도 요때도- 좀 네, 위험 신호를 보여줬었고. 네. 그리고 이제 최근에 바닥이 2016년, 17년이었어요. 네네. 그리고 바닥 찍고 잘 올라가고 있었죠. 네. 왜냐하면 풀린 통화량 올라간다는 얘기는 음, 통화량이 풀리는 속도보다 네. 주택이 올라가는 아, 이게 속도가 더 빠른 거예요. 빠른 거. 아, 그러니까 예. 이제 얘가 위로 올라가는 거죠. 아, 예. 근데 최근에 다시 내려오는 거 보이시죠? 네네. 그리고 역사적으로 봤을 때 지금 고평가에 가까워요? 저평가에 가까워요? 저평가에 저평가에 가깝잖아요. 가깝죠. 네. 저도 제가 이걸 보면서 아니 이게 진짜 맞아? 네. 아니 그동안 지금 아파트 가격이 얼마나 많이 올랐는데 네. 아직도 통화량 대비해서 이렇게 저평가되어 있다고? 아파트 시가총액 데이터를 가지고 또 통화량이랑 비교를 해봤어요. 이 높아요? 차트랑 거의 똑같아요. 아, 그래도 똑같아요? 네, 똑같아요. 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시중에 통화량이 너무 많이 풀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정부가 규제를 해도 지금 아파트가 이렇게 올라갈 수밖에 계속 올라갈 없는 그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것 때문이라는 거죠. 통화량? 네. 네. 통화량은 이렇게 올라가는데 아파트 가격이 이렇게 올라가는 덜 올라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약간 화해를 하는 거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얘가 최근에 내려가면서 그래서 더 저평가가 된 맞아요. 상황이네요. 그래서 이걸 보면은 앞으로도 지금 서울 및 뭐 주요 이런 아파트 가격이 네. 엄청 많이 올라가야 돼요. 요 지수로만 보면은 얘만 아직도 놓고 진짜 보면. 많이 올라가야 될 네. 여지들이 많네요. 그렇죠. 일반적인 전문가들이 2022년, 네. 2021년 네. 서울의 주택이 되게 공급이 부족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네. 우리 김기현 대표님은 네. 충분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근거가 있으셨잖아요. 네. 지금 이제 뭐 서울의 새 집이 부족하기 때문에 앞으로 4, 5년간 더 올라갈 거다. 그럴 가능성이 아예 없지는 않지만 그 근거에 대한 데이터를 한번 정확하게 확인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향후에 입주 물량을 보여주는 데이터예요. 네. 그래서 21년과 22년은 22년? 분명히 이제 입주 물량이 작죠. 네. 23년서부터는 어때요? 입주 물량이 다시 또 올라가죠. 네. 보통 아파트 입주 물량이라고 하면 네. 분양을 해서 네. 앞으로 분양 예정이 확실하게 날짜가 잡혀 있는 네. 이 데이터를 보시는 경우들이 많고요. 네. 분양 예정인 아파트. 저희 이제 리치고 팀에서 추가적으로 어떤 데이터까지 지금 이제 포함을 여기다가 시켰냐면 네. 현재 재건축이나 재개발 중에서 사업의 단계가 이주나 이주. 철거 단계. 그래서 바로 분양 전에 직전인 그 있는 단계인 아. 데이터를 여기다 넣은 거예요. 네. 넣으니까 굉장히 많이 늘어났죠. 그러면 여기 밑에 데이터 밑에 색깔이 다른 것들을 색깔이 달라요. 다른 분들이 파악하지 못하는 그렇죠. 관리처분 단계 맞습니다. 이후에 이주 철거해서 앞으로 그렇죠. 분양 예정인 그렇죠. 서울 아파트 재건축 단지들까지 포함한 그래프신 맞습니다. 거네요. 그렇죠. 와우. 자, 그런데 여기에는 또 뭐가 빠져 있냐면요. 네. 이게 사실 이제 정부에서도 이런 데이터들을 좀 확실하게 이제 제대로 좀 관리를 해야 되는데 네. 실제로 예를 들면 지금 방배 5구역 같은 경우에 네, 지금 네. 이제 단독주택 재건축으로서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사업장이잖아요. 네네. 이주 및 철거 단계에 있어요. 네. 클린업 시스템에 가면 네. 관리처분 인가 단계로 되어 있어요. 여전히. 아, 그래요? 네. 하긴 조금 더 늦으니까 그렇죠. 적용하는 게. 네. 좀 더 미래를 더 정확하게 보려면 관리처분 인가 단계까지 넣어야 돼요. 아. 그래서 관리처분 인가 단계까지 넣으면 이렇게 되면 더 많이 더 많이 늘어나겠네요? 늘어나는 거죠. 아. 네, 21년과 22년은 분명히 이제 입주 물량이 줄어드는 것은 맞지만 네. 23년서부터는 네. 입주 물량이 작지 않다라는 거예요. 네네. 그리고 또 무엇보다 네. 서울의 아파트 시장이 대세 하락 구간이었던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입주 물량을 보니까 네. 역사적으로 봤을 때 입주 물량이 평균보다 굉장히 밑에 있죠. 네. 그러니까 입주 물량이 많지 않았다라는 거죠. 네. 근데 입주 물량이 많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대세 하락을 했다라는 거죠. 네. 네. 앞으로도 입주 물량이 작으니까 4, 5년간 더 오른다? 이거는 네. 코끼리라는 부동산 시장에서 코끼리 코 하나 가지고 이야기하는 아. 것과 똑같다라는 거죠. 네. 다음에 요 또 자료가 훨씬 더 중요한데 네. 서울만 보지 않고 서울과 경기도, 인천까지 합한 합쳐서? 수도권 전체의 입주 물량을 보는 게 중요해요. 네네. 수도권 아파트가 역사적으로 봤을 때 작아요, 안 작아요? 지금 앞으로 내년 21년, 22년, 23년. 아주 작은 편은 아니네요. 네. 그러니까 평균보다 조금 작죠. 네네. 근데 수도권 시장이 대세 하락 구간이었던 10, 11, 12, 13년은 앞으로 3년보다 더 작죠. 네네. 이렇게 작은 물량으로도 대세 하락 구간이 왔다는 말이죠. 네. 이때보다 오히려 지금은 지금 공급 더 물량이 더 많잖아요. 많다. 더 많아요. 이렇게 해서 입주 물량에 대한 어떤 오해. 사실 전문가들이라고 하시는 분들조차도 사실 이런 데이터를 제대로 지금 알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네. 네. 근데 일반 대중들은 신문 기사 보고 지금 아파트 입주 물량이 부족하고 이러니까 네. 지금이라도 안 사면 막 큰일 날 것 같으니까 지금 막 이러고 있는데 저는 제가 당장 하락을 한다는 것이 아니고요. 네.
부동산은 내 인생에서 가장 비싼 쇼핑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 비싼 쇼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인생이 너무 달라집니다. 네. 고점에 잘못 사면은요, 몇 년간 고생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실제 데이터를 보면서 좀 참고를 하시라고 네. 제가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네. 자, 그렇다면 데이터로 현재 지금 저평가가 어느 정도인지 먼저 이제 요 전세 대비한 저평가 인덱스를 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만들었냐면 전세 가격은 실제 100% 실수요잖아요. 그렇죠. 실수요만큼 움직이는 거죠. 그런 걸 근간을 해서 네. 나름의 이제 공식을 통해서 만든 게 이 전세 대비 저평가 인덱스라는 거고요. 네. 지금은 2007년 중순이나 말과 굉장히 유사하다 비슷하다. 여러 가지로 네. 2007년 7월에 서울이 꼴등입니다. 전남이 전북, 가장 높네요. 광주, 제주, 강원도, 경북은 다 저평가 되어 있는 거였죠. 네. 이 지역들은 금리 위기에 아랑곳하지 않고 몇 년 동안 계속 올랐던 지역들이고요. 네. 서울은 아시겠지만 이 정도를 거의 고점으로 해서 계속 네. 내려갔었죠. 네, 맞아요. 네. 그리고 2014년 1월 달이 사실은 수도권이 14년 초반에는 가장 또 저평가되었었고. 네. 네. 근데 지금은 보니까 어때요? 누가 제일 고평가예요? 서울이죠. 2007년에는 31%까지 고평가였는데 지금 22%니까 조금 덜 고평가돼서 더 고평가될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꽤 고평가되어 있고 반대로 저평가는 어디예요? 충북, 경북, 경남, 충남, 전북 이렇게 돼 있네요. 그리고 강원도까지. 강원도까지. 여기가 지금 플러스죠. 지금 실제 사용 가치인 전세 대비해서는 여기가 저평가되어 굉장히 있다. 저평가되어 있다. 2007년 말처럼 그때도 서울, 경기도는 지금 못 사서 안달이 났고 지방은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았지만 그 이후에는 서울과 경기도는 다 대세하락을 시작을 했고 지방은 몇 년간 올랐었죠. 그런 현상이 지금 10몇 년 만에 지금 다시 벌어지고 또, 있는 2007년 중순하고 굉장히 비슷한 상황이고요. 네.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지역은 오히려 고평가가 되어 있는 상황인 거고 네. 별로 관심을 두지 않는 지역들이 저평가가 되어 있어서 그렇죠. 어떻게 보면 좀 빠르게 좀 선점할 수 있는 네. 굉장히 좀 중요한 지표가 될 것 맞습니다. 같아요. 네. 그리고 아시겠지만 투자의 대가들이 다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네. 대중들과 따라가라. 반대로 움직여라. 반대로 해라. 네, 네. 맞아요. 네. 그다음에 이번에는 이제 소득 대비해서 한번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언제가 고점이었죠? 2007년 금융위기 그렇죠. 이후에 네, 7년, 8년 고평가였었네요. 이때가 네. 굉장히 고평가였죠. 네, 네. 바닥이 14, 15년. 14, 15년이었다가 최근에 또 다시 또 근데 다시 고평가였었네요. 또 지금 또 어깨 정도까지 지금 올라온 아, 거죠. 네, 네. 그래서 소득 대비해서 지금 어깨 정도 온 게 보여지고 있고요. 네. 자, 그다음 물가 대비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물가 대비해서 지금 고평가로 들어간 지 한 1년 지금 반 정도 돼가고 있거든요. 과거에도 2006년 물가 대비해서 고평가로 들어갔었거든요. 한 2년 정도가 저평가 거의 됐다가. 고점이었어요. 지금도 물가 대비해서도 대략 한 2년 정도가 고점이었다. 소득 대비나 전세 대비나 물가 대비 거의 다 비슷한 시기를 다 고점 저점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네네네. 네. 굉장히 정확하네요. 네, 정확하죠. 네. 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또 저평가 인덱스가 뭐냐면 이게 이제 주택 구매력 지수라고 네, 하는 겁니다. 네. 금리와 사람들의 소득과 주택 가격이 들어간 거예요. 네네. 금리가 떨어지면 대출 이자가 싸니까 부동산 시장이 호재다라고 생각을 네. 하고 있잖아요. 네네. 그것만 보면 안 되고 이 모든 데이터들이 다 들어간 주택 구매력 지수를 보는 게 훨씬 더 정확합니다. 이 주택 구매력 지수가 높으면 대출을 껴서 집을 사는 게 부담이 없는 거예요. 금리 대비해서 주택 가격이 싸다라는 거죠. 네. 언제가 제일 그리고- 높았냐면 14, 15년. 네, 그때가 높았고. 이때가 대출 껴서 집 사기 가장 좋았던 시기였고요. 근데 근데 지금 또다시 다시 또 내려와 있네요. 네, 2006년 네. 말 정도고 어깨 정도 지금 와 있는 모습이죠. 네네. 네, 여러 가지 저평가 인덱스를 보니까 또 그리고 통화량을 너무 많이 풀어놨다 보니까 네. 아직은 좀 더 고평가 될 수 있는 여력은 있지만 네. 이게 이제 거의 마지막 상승을 단계 향해서 가고 있다. 가고 있다 네, 이렇게 좀 네.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어떻게 보면은 주식도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팔라고 하니까 맞아요. 어떻게 보면 어깨까지 올라와 있으면은 매도를 해야 되는 시기다 이렇게 봐도 맞습니다. 되겠네요. 네, 그렇죠. 네. 사실 저는 이제 이건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네. 작년 연말에 12.16 대책을 저는 꺼내는 걸 보고요. 네. 정부가 어떤 이성을 가지고 규제를 하는 선을 넘어섰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잡으려고 하는 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런 얘기 하셔도 돼요? 아니 제가 뭐 그냥 이성 얘기 정도만 했잖아요. 아. 네. 아, 그 12.16이 너무 좀 강력했다. 네, 너무 이런- 강력했죠. 데이터에 근거해서 네네. 중장기적인 그런 계획을 세워서 규제뿐만 아니라 거기에 네. 따른 공급과 여러 네. 가지 이런 정책을 좀 같이 종합적으로 믹스해서 하는 게 결국에는 그게 국민들한테 저는 도움이 될 거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이제 어떤 분야든지 마찬가지지만 이 데이터와 인공지능이 네. 사실은 모든 걸 어떻게 보면 주도를 좀 해나갈 거거든요. 네. 그리고 거기에 근거를 해서 또 의사결정을 할 수밖에 없고요. 네네. 그래서- 네. 아, 자, 여기까지 저 서울 부동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데이터를 통해서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지 또 현재 상황도 짚어보고 했으니까 보시면서 이제 투자하시는데 좀 참고를 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다음 시간에는
저평가된 지역이 어딘지 데이터 팩트 체크를 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마칠 거고요.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눌러주세요.